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 옆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12년 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잊혀질만 하니까 어떤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그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제목으로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이 처음 나간 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도 했고 국민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방송이 이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거, 우리가 막장 드라마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건이 거기서 펼쳐졌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럼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함께 편집했습니다. 긴 거를 잠깐 8분짜리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가족들조차도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는 아내의 죄.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은 공기총에 맞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끔찍하게도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여러 발을 맞았는데 범인이 확인 사살까지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 여대생을 청부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0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이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의 장본인입니다. 그런 죄책감이 없고 재벌가에 아니면 기업가에 부인이나 어떤 그런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어떤 부분에서 당당하게 나가더라고요. 이게요. 세상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까맣게 잊혀졌던 사건은 지난달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과 함께 다시 세상 밖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자기 사이가 바람피는 것 같다. 개꿀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사이가 서만났더니 배울망국이 오중이라고. 미국은 사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모님이 끔찍히 아끼던 외동딸이었습니다. 판사 사위를 중매로 맺어주면서 억대의 지참금까지 얹어줬습니다. 그런 사위가 신혼 초부터 젊은 여대생과 바람을 피운다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사진만 찍어주면 제가는 못해 한 3억 정도. 호텔에 들어가는 거 찍으면? 네, 3억. 차 4대 갖고 이제 출발하면 24시간 집 앞에서 전복하고 나오는 거 그냥 안경으로 보고 장비값만 3천원인가? 사위의 불륜 현장 포착에 거액의 돈이 내걸렸고 사위와 그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대생 양쪽에 24시간 미행 인력이 따라붙었습니다. 얘는 근데 이때 밖에 생겼어요. 강시장 있잖아요. 아까 도도지루가. 그럼 그 육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도지루 들어가라 이거. 왜? 지하에 가면 나가는 거기 있다. 지하에 나가면은 개구멍이 있어 그 나가서 걔를 만나온다 이거. 장장 2년에 걸친 집요한 미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미행에 동원된 인원만 무려 2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사모님이 기대한 불륜 현장은 좀처럼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모님이 불륜 상대로 점 찍은 여대생은 다름 아닌 사위의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고속하고 집안 경조사가 아닌 다음에야 특별한 왕래조차 없던 사이입니다. 오죽하면 미행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사모님을 설득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하시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부작으로 나중에 큰일 나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관세 같은 것은 일종이 들어가고 사건은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의심과 돈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혜양을 살해한 사모님에게 가명 없는 무기징역이란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일어나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에게 교도소의 문은 그리 어렵지 않게 열리곤 했습니다. 사모님은 지난 2007년 첫 번째 형 집행정지를 받고 수년간 교도소 대신 VIP 병실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알겠다 제작진은 그녀의 교도소 수감 일지와 병원 진단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사모님이 형 집행정지를 받아낸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사모님은 암과 파킨슨 증후군을 비롯해 무려 12가지나 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항암제 쓰면 8개월 되면 끝나거든요? 그걸로는 수감수사에 어려울 수는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수용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단서에서 객관성이잖아요. 그런데 짓는 분들은 대단히 분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지? 의사 선생님이죠. 우리가 만난 전문의들은 그녀가 수감 생활을 못할 만큼 병이 위중하다는 것,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달 21일 형 집행정지 처분을 전격 취소하고 사모님을 재수감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는 사모님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죠. 진단서를 보고 환자를 유치한 것과 실제 환자를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진단서의 내용은 사모님의 실제 건강 상태와도 또 그녀를 직접 진료한 협진 의사들의 진단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혜양의 가족들이 사모님의 미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그는 침묵했다고 합니다. 너희놈아, 네 상봉이 지금 니하고 무슨 지하고 무슨 사이 이상한 의심하는데 네가 이 자리에서 밝혀라. 지혜도 그 사촌 오빠한테 그 자리에서 직접 따져 물었죠. 얘기하라고. 내가 언제 오빠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니? 내가 언제 너한테 오빠가 너를 만난 적이 있니? 지혜도 울부짖으며 따지면서 물었었죠.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촌 오빠인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었고요.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이렇다 할 변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이모인, 이모부인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지금도 그 사촌 형인 그 사람은 도대체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 가족으로서는 정말 알 길이 없어요. 그런 그가 11년간의 굳은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답해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왜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하다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모부 쪽에서는 왜 그런 집안이랑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느냐고 했는데 PD님도 결혼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기 낳고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부부도 힘들었겠습니까? 이모부인 지혜 아버지는 그런 조카가 그저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이놈이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해. 걔가 무슨 부산할 때 무슨 사악하고 이런 건 아니야. 오로지 지 몸 하나 보신하는 거. 오신 보전. 이놈은 공부만 해가지고 주세. 이 균형이 다른 한쪽의 균형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판결하냐. 지혜의 사촌 오빠 대신 사모님의 사위를 택했던 그가 걸어온 길 속에는 어쩌면 이 사건의 또 다른 얼굴이 감춰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대상을 죽인 사람은 사모님의 조카와 친구였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 일들이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했던 거죠. 딸을 잃은 아빠는 그냥 수면제로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살인을 청구한 그 사모님이 병원의 탑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배우, 전체 방송에서 지금 편집되니까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그 사건의 배우에는 거액의 돈 때문에 살인자에게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준 의사가 있었고,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임을 알면서도 면죄부를 만들어준 변호사와 판검사가 있었습니다.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고자 청부살인에 동조한 경찰이 있었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또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해버린 사촌오빠가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일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저는 뭐 분노라기보다는 저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고 하죠. 그런데 왜 분노했을까요? 지금 여기 분노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뭐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특권층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진짜 분노하는 이유를 한번 솔직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저희 복음서에 있는 말씀, 바로 이 위의 이야기만큼은 약간 씁쓸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오른자리 왼자리를 주세요 하고 몰래 다른 제자들 없을 때 청탁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청탁하는 장면을 우연찮게 본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이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10명의 그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막 분노한 걸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분노한 이유는 자기들 몰래 먼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 갖고 싶었던 것을 그들이 먼저 가로챈 것을 보고 분노한 겁니다.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말 내가 정의로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도 저런 특권층이 되지 못해서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우리의 분노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쓰면 감옥살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지만 판사 검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이 나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약간 부풀려 써주면 거액의 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잠시 모른 척만 하면 내 위치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롭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죽은 여대생 아버지가 그 조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었죠. 걔는 불쌍하다고 하지만 걔는 공부만 했을 뿐 보신보전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얻는 것, 내 것을 잃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관심 없이 그냥 앞으로만 이렇게 달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달려왔다면 이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 무엇을 더 많이 얻고 내 것을 잃지 않는 것 때문이라면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는 거라면 그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답변하죠. 주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아마 그들과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보지 않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우리의 마음을 좀 어둡게 하죠. 분노를 갖게 하지만, 근데 이것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온 국민의 뜨거운 반응은 전혀 없었던, 같은 날 반영됐던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소망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보고 이렇게 읽고 있을 때 그 영상이 도리어 소망이 됐지만 그 영상 본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영상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지구촌 뉴스를 다루는 월드리포트 뉴스의 8분짜리 특파원 영상입니다. 그런 거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이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주고 떠난 고 이태석 신부 아시죠? 네,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암에 걸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이시죠. 세계 곳곳에서 이태석 신부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특파원 현장 보고에서는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헌신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이재훈 의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외과 전문의로서 8년째 헌신적인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들판과 정글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수술해서 부심의 의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유원중 순회 특파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바오밥 나무와 여우 원숭이 등 특이한 식생을 가진 아름다운 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를 들여다보면 찌든 가난을 어디에서든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독재와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해외 투자와 원조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만큼이나 빈약한 의료 체계를 가진 이 나라에 한국인 의사 한 명이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선교사로 파견돼 8년째 의료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아마 13살 때부터. 그래서 의사가 됐고, 이틀 후 쉬운 번째 오지 진료를 떠나기 위해 준비에 한창인 이재훈 의료팀과 서너 명이 시작한 의료팀은 이제 10명을 오갑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사셨으면 정말 여러 것들 누리면서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이곳에 오셔서 의료나 뭐 아동 사업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1000km 떨어진 베로로아라는 지역이 목적지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개천을 가로지르고 강을 건넌 뒤에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며칠 전 수도둑들이 쏜 총에 맞은 환자가 의료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균에 감염돼 수술도 해보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Hindi nakapamibere na ito na tukunihishi. 그러나 진료팀은 잠시도 애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는 의사를 만나보기 위한 환자들이 북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환자부터 우선 수술이 시작됩니다. 이 환자는 모낭염으로 고름이 뭉쳐 폭처럼 커졌습니다. 어깨 염증을 오래 방치해 생긴 겁니다. 이번 환자는 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보기에도 끔찍한 얼굴. 임파선 종양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진단 기계가 없어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고 기생충 때문에 고환이 커진 노인 등 마다가스카르 오지에는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환자들이 널렸습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없는 마을이 전국에 2만 개가 넘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술방엔 모기장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탈이나 모기 등 다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이지만 안전장치를 한 것입니다. 이재훈 씨에게 부심의 의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도
특히나 들판에서 모기장에만 의존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그 무당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무당이 허락을 해주면 수술을 받고 아니면 안 받고 그런 환자가 종종 있었어요. 4박 5일을 머물며 의료팀이 본 환자는 400여 명. 수술은 37건을 소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8년 동안 50번 오지 진료를 펼쳤고 어림잡아 12,000명의 환자가 이재훈 의사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현지 의료인들이 동참하면서 오지 진료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제2, 제3의 이재훈을 만드는 게 새로운 꿈입니다. It's because there are no doctors in this area that they are dying. So it's too heavy and I want to do some little help for them. 저희 선교사들은 어차피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재훈 의사가 사는 곳은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리고 시내나 오지나 모두 진료 현장입니다. 이재훈 선교사는 지난해부터 시내 병원 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팀원들과 함께 오지 진료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도에 머물 때는 이처럼 학교나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돕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검진으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하는 게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더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 자연 치유력이 강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살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아쉽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환자들. 환자들을 위해서도 마다가스카르 정부를 위해서도 이재훈 씨는 이제 없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3남매를 뒀지만 방학 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녀들. 선교사 교육을 받을 때부터 벌써 10년 넘게 두 사람은 이렇게 저녁을 먹습니다. 너무 미안했는데 같은 나라에서 아이를 케어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진학하는 것도 저희가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10,000km가 넘게 떨어진 마다가스카르. 의사인 남편과 심리학을 전공한 부인. 이 부부는 무엇에 이끌려 이런 삶을 택했을까? 한두 시간 수술하면 되는 질병을 수십 년간 앓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수술 받고 나서 그 질병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고 이태석 신부상의 첫 수상자이기도 한 이재훈 씨. 그가 준 것은 의술이지만 현지인들이 받은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푼즈 아이들을 그 사랑했던 그 사랑한 것만큼 저도 그 여기 말라가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술칼을 잡는 의사. 전공은 외과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 정형외과를 넘나드는 의사. 이재훈 씨는 머나먼 타양에서 의사란 직업 이상의 고귀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대로죠. 잔잔하죠. 자극적인 그런 영상도 아니고 잔잔한데 같은 날 이렇게 방영됐어요. 근데 같은 날 두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어떤 삶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 같은 똑같은 질문.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질병만으로서의 포기가 아니라 올바른 삶의 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되기를 더 많이 얻기를 원하지 않고 온전한 삶의 길,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살만한 세상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위의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단순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그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